투자 아이디어 파트 2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점도표와 국채 수익률의 변화를 보고서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1월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1월에 있었는데 점도표를 봤더니 2022년 올해 금리가 점도표로 하면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16명이 나는 2022년도에 금리가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여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찍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가장 맞냐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겠지만, 의장과 부의장이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블라우드 총리가 지금 부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목소리가 커진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디가 가장 맞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0.75%에서 1%가 8명으로 가장 많고요. 내년도 2023년도에는 1.25에서 2.25까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1.75%가 5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금리가 2에서 2.5%까지 있을 것이라는 게 거의 다수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파월 의장이 작년에 청문회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2024년도에 아마도 금리가 2에서 2.5%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대로의 1월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아직 없거든요. 이 변화가 이번 3월에 어떻게 변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하튼 간에 올해 빅스텝 50bp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5bp하고 25bp에서 1%를 만들든지 25bp씩 해서 1% 만들지 간에 올해 1%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작년부터 얘기한 거라 했어요. 내년도에선 약 1.75%까지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1년 지나고 내년 1년 지난 게 2년이잖아요. 그런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떨어졌고 1.4%대에 있는데요. 이번에 고점이 1.6%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연준이 내년에 1.75%까지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것을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번 고점이 2.06%예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이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안정화되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몰아가면서 그러면서 소위 인플레이션 랠리를 기대하자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멈춰 있는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만 계속 급격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3%까지 올라가면서 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의 경로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번에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자,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지금요.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씀씀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 기업들의 현금을 가지고 뭘 하냐? 투자하지 않고 금리가 낮을 땐 투자하지 마. 금리가 높으면 투자하지 않고 또 돈을 빌려 쓰지 않고
오히려 맡기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금융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된다라는 거 보는 쪽이 시장 약세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시장 약세론자의 얘기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2차 하락이 나타나서 위기가 오면 그건 무엇 때문이냐?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경기 텐트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가만히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한편은 그렇지 않고 괜찮다. 연준이 적절하게 그것을 조율해 나가면서 경기 충격 없이 요 긴축 정책을 잘 써내갈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데 그런데 경기 경로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라서 그 물가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또 투자가 위축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기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은 병목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고 병목 현상은 왜 나왔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왔으니 엔데믹으로 가면은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금리 인상의 경로와 긴축의 경로는 질서 있게 차분해 갈 거고 질서 있게 차분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과 미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이 텐트럼 이후에 경기의 안정 성장과 함께 시장은 연동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일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그렇다면은 좀 지겨우시죠? 공부 얘기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자. 그래서 요즘 공부를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한번 차트 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중국 얘기를 가끔 드려요. 가끔 드리는 이유는요. 중국은 우린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차트를 쭉 장기 차트를 볼게요. 중국이 폭등했던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수혜를 그대로 다 입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쪽이에요. 이렇게 폭등하고 폭락하고 한참 있다가 정말 시장 개판이에요. 얘네는 진짜. 중국이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얘기를 요 시점에서요. 지금 보시면 중국은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장기 흐름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냥 있어요. 우리처럼 막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도 않고 얘네는 뭐 미국이 긴축한다 만다 상관도 없어요. 지금 그냥 있어요. 여기에. 자, 중국이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올해 글로벌 IB나 세계은행에서 중국 성장률에 대해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관광이 코로나 발생된 큰 폭으로 감소했죠. 소비도 위축됐죠. 생산도 위축됐죠. 지방 부채도 급증하고 있죠. 이거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양 정책을 쓰면서 경기 부양 정책은 아마 할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한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하지 못할 거야라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시진핑이 재집권을 하려고 하잖아요. 올해 10월에 아마 그거 하죠. 10월 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전인대회인가 인민대회를 3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재집권을 위해서 지금 규제 정책을 더 많이 썼지, 재정 정책이나 인프라 정책을 더 많이 쓰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에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올 3월 인민대회를 끝내면서 곧바로 10월까지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부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PPI가 13%까지 오르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PPI가 9.1%로 MOM으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0.2%, 즉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물가 걱정이 한편으로 좀 줄어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난 15일에는 3천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15일 날 3천억 위안을 공급한 이유는요. 이번 달에 2천억 위안의 부채가 있어요. 그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다 1천억 위안을 더 공급을 한 거예요. 12월에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본토 주식형 펀드에 11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에 돈 계속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중국은 110억 달러, 그리고 1월에 166억 달러가 중국 시장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아이에 저 유럽과 미국의 자금들이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CS증권에서는 발표가 됐어요. 요 얘기는 뭐냐? 자, 이것도 공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요런 얘기를 박 부장이 하니 알았어. 복잡하니까 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하겠고 그냥 알았어. 한번 들었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종합지수 차트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일 3월이 지나서 중국이 아마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요 라인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요 라인을 만일 요 라인을 중국이 돌파하면서 3,700포인트 되겠네요.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중국이 뜨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전 채널에서 중국 얘기를 떠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국 얘기 떠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얘가 뜨기 시작하면 중국이 뭐가 뜨는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두 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중국이 뭐가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 번은 우리는 그래도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자. 여러분하고 저는 뭐 딴 사람들한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간과하지 말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향후에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표가 하나는 하이투자증권 거고 하나는 이베트투자증권 건데 괜찮은 지표가 있어서 제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베트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를 발췌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사전 고지 드립니다. 사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화면에 보시면요, 쭉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게 지금 미국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MOM으로 매월 0.9%씩 오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MOM으로 매월 0.6%씩 오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MOM으로 매월 0.3%씩 오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CPI가 0.9%로 오른 적이 딱 한 번 있었잖아요. 굉장히 급등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텐트럼을 일으켰습니다. 이 뮤에 있는 가정은요, 0.9% 계속 오를 때의 가정인 거예요. 근데 소위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되면 오르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르는 건 상관없이 전월 대비 얼마나 오르냐를 따졌을 때 0.6% 정도 수준으로만 오르면 그러면 이 물가가 이 정도 수준일 것이고 올라도 0.3, 0.4 이런 식으로 오르면 결국은 지표 자체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의 CPI는 고공권으로 오를 확률,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불확실성이고 요게 잘 지나가야겠지만 요게 아니라면 그것만 지나가면
올라갈 개연성이 더 높을까요? 아래 갈 개연성이 높을까요? 이걸 각자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다음 화면은 유럽의 오미크론 확진자 수 추이예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올해 2022년에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지금 다 그냥 다 거꾸로 주고 있잖아요. 다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항상 모든 지표는 얼마나 가파르게 그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소위 엔데믹으로 우리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병목 현상에 의해서 가파르게 올랐던 소비자 CPI가 점차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렇게 높아지는 가운데가 된다면 다음에 화면은 뭐냐면 유로존의 PMI 지표, 이 주황색은요 PMI 지표이고요. 그 다음 거는 아시아 주요국의 PMI 지표인데, 오미크론이 이렇게 급등할 때도 PMI 지표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엔데믹이 되면서 교육이 조금 늘어나고 이제 조금 미국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직장으로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속속 직장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PMI가 올라갈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런 사태를 벌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불확실성이지만 점차로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또는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물가는 둔화될 것이고, 그리고 PMI 경기 지표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보는 시각들이 솔솔 한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대로 듣고 이 과정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은 못 도는 거구나. 근데 정말 보니까 그 과정대로 좀 움직이는 게 보여? 그러면 시장은 돌겠구나. 돌겠다는 얘기는 터닝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요. 두 번째는 로봇 올해 어디서 정말 그러면 10배가 나올까?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 종목별로 10배 나올 종목들이 있죠. 근데 어디 섹터에서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추정하면서 맨날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 화장품에 있었고, 2017년도에 IT에서 10배가 나왔고, 2018년도에 남북경협주에서 나왔고, 2019년도에 5G의 장비에서 나왔고, 2020년도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수혜주에서 나왔고, 작년에 2021년도에는 메타버스? 마지막에 안 좋았다가 메타버스 쪽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도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거기서 어디서 나올 거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도 이게 뭐죠? 빨갛게 파랗게 하시는 거 뭐죠?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엔데믹이 만약에 된다면, 오미크론이 고점을 찍고 둔화되는 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쪽이 워낙에 그동안에 약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개연성이 확률적으로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율주행 플러스 반도체를 포함한 로봇, 여기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보고서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베스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요. 지금 우리 주식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1948년부터 해놓은 거예요. 쭉 경제활동 참여율을 쭉 보면은 1976년 이후에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0년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냥 급락해버렸고 60% 아래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 현재 한 62% 정도 된답니다. 62% 정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떠나서요.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 줄어든다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부분도 있고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게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튜버들은 있잖아요. 이 집계 안 들어가요. 유튜버들은. 이제 그런 신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미국도 금리가 8%대가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했던 2000년도, 2007년도에 5%였어요. 5%. 그러다가 0%까지 갔다가 바로 직전 2019년도에 올릴 때 2.75%까지 올렸어요. 그 금리를 앞으로 다시 2%, 3%까지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강력하게 뿜어내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볼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옛날처럼 67%, 막 80, 이렇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최근 2013년,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봤더니 한 63%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3%뿐이. 63%뿐이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이 될 거고, 그래서 저성장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고 저금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말은 없고요. 이 보고서에서 쓴 이유는 63%뿐이 맥시멈으로 가도 이제 경제 참여율은 63%인데 지금 현재 봤더니 미국의 기업들이 구인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집하는 구인 건수하고 구직 건수하고를 차를 뺐더니 466만 건이 나온대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63%의 경제 참여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318만 명 정도는 이제 직장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인구는 466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요한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서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로봇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얘기를 꺼냈냐 생각을 해보면 거기 역시도 이제 구인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 공장 자동화가 정말 절실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테슬라하고 애플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특히 저는 애플보다 테슬라가 먼저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완전 자율주행. 요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AI 로봇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인난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바꿀 기술은 올해 2022년도에 서베이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었다. 했더니 1위서부터 63%, 1위서부터 쭉 봤더니 자율주행, 전기차, AI 인공지능, 드론, 메타버스, 수소차, 배달 로봇, 가상현실, 간편결제, 5G 이런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보면 이걸 뭐 전부 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주셨네요. 빅도리님. 이걸 몽땅 다 합치면요. 작년에 인기 있었던 탑이었던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이 붙여서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근데 그건 어찌 듣기 차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로봇 기술이 들어가고 AI 기술이 들어가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그렇게 보시고요. 어제 있었던 거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 몇 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데이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스캘핑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3프로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또 뭐 단기 거래를 가르쳐 주는 거냐, 단타쟁이다, 또 요걸 솔직히 되게 하기 싫어요. 하기는 싫은데 또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이게 직업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긴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거기에 또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분은 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드리는 건데 17일 날 어제 2시 50분에 12시 50분에 12시 50분에 포격 얘기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딱 10분간 코스닥 시장이 3.59% 폭락했거든요. 차트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건 뭐냐면요. 어제 3월물 선물 5분봉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물을 보고 시황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한 겁니다. 엄청 폭락했어요. 차트로 봐도 똑같죠. 차트로 봐도 만약에 코스닥의 분봉으로 5분봉으로 어제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막 시장이 쭉쭉쭉쭉쭉 폭락을 3.5%만 눈에 띄게 그냥 막 폭락한단 말이에요. 막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폭락할 때 그러면은 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거 왜 빠져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지만 트레이더들은 그게 아니에요. 윌리엄 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빠지면 왜 빠져요라고 전화통지 붙잡고 인터넷 찾는 게 아니고 시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 그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거래하는 사람 어저께 스캐퍼들은 엄청 좋았을 거예요. 엄청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때 이렇게 빠지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일단 이렇게 단기간에 빠지면 폭락을 하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그날 가장 셌던 종목을 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어제 셌던 종목 하나를 사례를 드렸는데 또 그랬더니 또 그 종목 갖고 어저께 3%에서 뭐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참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안 하는 게 많은데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는 그냥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할 거예요. 그냥 할 거는 어제 UNI가 그것도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종목을 추천하거나 관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 사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제일 셌었던 종목이에요. 상한가였어요. 최근에 계속 상한가던 종목이에요. 이거 5,000원에서 뭐 38,000원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종목이 보세요. 아침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쭉 상한가에 있었거든요. 그때 12시 50분에서 1시 그 사이에 이 종목이 상한가 26,550원에서 마이너스 11% 빠져서 23,5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거래가 없었냐? 아닙니다. 거래도 많았습니다. 큰 폭으로 거래가 생기면서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 간 거예요. 제일 빠졌던 종목, 제일 많이 센 종목이 빠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스캘퍼들은 반드시 어제 이 종목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뜬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빠졌죠. 왜 빠졌게요? 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오늘 팔았을 거라고요. 상한가에 그냥 판 사람들은 스캘퍼들이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판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더 소유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요 종목이 아니고 어제 제가 했던 것도 요것도 있었어요. 이게 PS코리아 홀딩스가 요즘에 되게 셌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날은 몇 프로 올랐어요? 12%나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고점이 11%나 올랐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순간에 얼마예요? 16,250원에서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여기 해보면요. 14,800원까지 빠진 거예요. 얼마 빠진 거야 그러면? 1,200원에다가 1,400원이 빠졌으니까 10%가 빠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빠진 거예요. 이렇게 셌던 종목은 곧바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어요. 이거 왜 밀렸게요? 전쟁이
진짜로 나는지 안 나는지 미심쩍었으니까 더 강하게 안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더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수급적으로 오늘 좀 수급을 말씀드려가지고 수급적으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팝니다. 단기 거래대에서는 다 그렇게 거래를 해요. 어제 거의 셌던 종목들을 보면은 다 이 시간에 급락했다가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 3%에서 우리 정영진 프로가 바쁜데 언제 그걸 보고 있냐. 맞아요. 바쁘신 분은 못 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요거를 장중에 스캘퍼나 데이터레이더들은 장중 시황 노이즈나 섹터 노이즈에 의해서 급락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대. 아니면은 내가 IT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막 빠져. 아니면 뭐 바이오를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막 빠져. 그래서 그 섹터 갑자기 막 밀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얘 종목은 멀쩡하게 잘 가고 있다. 같이 밀려. 같이 밀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에 서야 되는데 장중 급락의 매수에서 곧바로 파는 트레이더들을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들 소위 벌라틸리티 따먹기 매매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요. 시장 때문에 다 같이 급락하거나 섹터가 IT가 한꺼번에 바이오가 한꺼번에 뭐 요렇게 빠질 때는 괜찮은 종목들이 동날아서 멀쩡한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사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 혼자 빠지는 애들 있죠. 지 혼자 그냥 쭉 빠지는 거. 이거를 스캘핑을 한다고 해서 저가에 매수해서 해야지.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건 장중에 얘기한 거예요. 장중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쭉 보면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시장이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 수급 왜곡에 의해서 그냥 급락할 때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팬데믹에 의해서 급락할 때도 그랬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그러는데 팬데믹이 언제였습니까? 국민연금도 단타를 했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팬데믹 때 여기 보세요. 이때가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2020년 3월에 급락했잖아요. 제가 2020년 3월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줄게요. 한번 가볼게요. 2020년 0301 그리고 2020년 2020 0430 이 두 달이다. 보세요. 여러분 화면 이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연기금이 4조 5천억 순매수했어요. 요 두 달 동안. 아마 근데 이게 한 달을 먼저 볼게요. 한 달은 3조 매수했고 4월까지 4조 5천억 순매수했거든요, 여러분. 4조 5천억 순매수했어요. 근데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지금 4월 30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 0501 5월서부터 2020년 뭐 그 다음에 언제 할까요? 11월까지 떴잖아요. 그때 조정 보이고 떴잖아요. 한 9월까지 해볼까요? 0930 9월까지 해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5월서부터 9월 3개월 동안 연기금이 어떻게 했어요? 4조 2천억 몽땅 다 팔았어요. 이게 체리피킹입니다. 이게 체리피킹. 시장의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비이성적 가격 형성 시에 저가 매수에 반등해서 매도하는데 뭘 사야 될지는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고 그 팬리스트는 나는 뭘 사야 될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때 주의할 점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기를 훼손하는 악재 이게 터지면 이거는 안 되고요. 그렇지 않는 노이즈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전쟁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9.11 테러 이런 거 있잖아요. 9.11 테러가 기업 이익을 훼손시킵니까? 경기를 훼손시킵니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업 이익에 훼손이 되는 악재인지 아닌지 그 순간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샀어요. 그런데 딱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봤더니 이거 기업 이익에 훼손이 되는 악재야. 그러면은
곧바로 이익 실현하면 되죠. 곧바로 팔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저가에 잘 샀으니까 땡큐죠. 땡큐죠. 그래서 모든 스케일퍼드 데이 트레이더는 항상 100%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제가 단기 거래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는 시장이 비이성적인 단기 급락이나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들의 거래에 맞춰서 내가 그들이 살 때 나는 겁나고 있다 팔고 그들이 올라와서 팔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안정화됐으니까 살려고 이렇게 거꾸로 매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의 거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그 급락의 이유가 내가 같이 파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혼자 독립적으로 혼자 빠지고 있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기업이익에 훼손이 되는 악재가 나서 빠지고 있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겁먹고 같이 팔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혹시라도 내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맨날 주식을 들고 있었다 보니 뭐 물적 분할도 하고 별 악재가 나오고 뭐 횡령사건이 나오고 정말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근데 주식 투자를 내가 해서 어떻든 이익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이제 이코노믹 데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이성적 가격 형성이 될 때가 많아집니다. 비이성적인 가격 왜곡이 생기면 비정상은 정상으로 항상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안정화됐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고 있던 괜찮은 종목인데 이건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날이 발생이 돼 있어. 그러면 그날 사가지고 내가 5%만 냈어.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3번만 하면 그것도 15%인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시장을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별 종목 하나로 빠지는 거는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동반해서 급락할 때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개별 종목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는 개별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가 매수한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질문이 별로 질문 안 주셨네요. 별로 안 주셨네. 쭉 제가 지금 질문을 보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게 있나? 뭐 다른 질문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LG엔솔 공매도 재개 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요건 중요한 거니까 말씀 좀 드리면요. LG엔솔은 저는 코스피 200 들어가고 나서 공매도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외국인들이 공매도 구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매도 때문에 LG엔솔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LG엔솔이 주가가 안정화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LG엔솔이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얘가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지금 최초에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45만 원 정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이거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거 공매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 공매도 구축을 해요. 외국인들은. 그러면 한편으로는 공매도가 구축이 돼 있죠. 한편으로는 성장성을 보면서 들어오기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매도와 매수가 균형점을 맞으면서 가격이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저 위로 다시 가는 게 보다는 만약에 가면은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면 오르고 그래서 40만 원에서 40만 원, 42만 원 이 정도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이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메라 모듈은 올라가야 되는데요. 시장 때문에 못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정상화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카메라는 올해 실적이 늘어나고 성장 앞으로 있는 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스 유상증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율대로 주는 겁니다. 비율대로 주는데 한 주가 안 되면 점검으로 주는가?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 근데 하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데 업무 착고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업무에 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수주 아래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업무 창구에 물어보면 아실 것 같은데 아마 현금으로 주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존재 좋다고 보고요. TCK 64769인가요? 오랜만이니까 번호를 잘 생각 못하겠네요. 이건 소재잖아요, 소재. 얘는 왜 이럴까요? 이것도 공부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TCK가 지금 한번 실적 볼까요? 저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지금 거래가 안 하니까 1조 4천억이에요. 1조 4천억이 시가총액인데 요번에 1천억 정도 이익이 났네요. 올해 1천억이 났어요. 얘는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 800억 났고 그 전에 590억 났고 요번에 1,000억 났고 내년에 1,200억 난대요. 1,200억 난대요. 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올해 1,000억 났잖아요, 얘요. 내년에 1,200억 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1조 4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11만 원인데 1조 4천억인데 24만 원일 때는 도대체 얼마였던 거예요? 두 배라고 치고 2조 4천억, 2조 5천억이었네요. 천억분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멀티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PER이 25배, 30배 정도 간 거잖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향후의 전망을 보고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향후의 미래 이익을 끌어당겨서 이만큼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장과 함께 같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이 오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이 어려운 게 시장이 좋을 때는 미래 이익을 띵에다 써가지고 괜찮대, 더 간대. 정말 짜증나지 않으세요? 진짜 더 간다, 더 간다고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 더 간대. 그래놓고 주가가 떨어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얘 업황이 좋지 않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면 뭐라 그래? 좀 전에 아까 본 것처럼 천억분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 지금 1조 4천억이니까 아직도 14배래요. 싸요? 안 싸네? 뭐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이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미래의 2년치, 3년치 이익을 끌어다 땡겨서 대세 상승을 한 애들 있잖아요. 5배씩, 10배씩 뜬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미래의 것들을 다 땡겨 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못 갑니다. 다시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떤 순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자 이제부터 이제 갈 거야라는 순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군주의 심리 시장이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은요. 조선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올해 만약에 엔데믹이 되고 이러면 뭐 조선업이 좋아지지 않겠냐 뭐 수주가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트레이딩 바이는 저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업을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한다는 건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니 현대중공업 보세요. 현대중공업 멀쩡한 데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에 다 분사해 놓고 회사 분사해 놓고 뭐 기계랑 뭐 조선이랑 다 기계는 다 분사했죠. 거기다가 뭐 이제 현대미포소는 그나마 괜찮죠. 현대미포소라고 뭐 이런 거 보는데 얘네들은 뭐 전부 다들 부실 덩어리가 뭐 툭하면 무슨 뭐 빚배 싸고 부실 덩어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장기 투자나 뭐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트레이딩 있죠, 트레이딩. 분위기 타가지고 트레이딩 거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물대 보면서 거래하죠. 매물대 보면서 거래를 하죠.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많아요. 그 매물대가 바로 차트예요, 여러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가 매물대예요. 우리나라 지수가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게 쉽게 못 가는 게 저 위로 3,000포인트 쉽게 못 갈 거라고 느껴지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3,000포인트에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3,000포인트에 있게 되면 여기서도 꽤 오랫동안 있죠. 3개월 있었죠. 여기도 한 3개월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나 매물이 많을까요? 굉장히 이게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쉽게 못 넘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매물대는 그런 의미로 받았으면 되죠. 미국의 경기는 성장하는지 침체기로 가는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성장으로 보는 쪽은 뭐 때문이다. 또 후퇴기로 갈 거는 뭐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변목 현상이 발생됐고 그것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고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성 DS 아까 제가 한 게 잘못 얘기한 게 해성 DS였나요? 해성 DS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차트 보면서 딴 거 얘기했나요 제가? 해성 DS 맞는데 또 물어보시죠. 해성 DS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해성 DS는 거래량 없이 있는 거는 거래량 감소하는 거는 상승할 때 거래량 없는 건 좋은 거예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면은 손바뀜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LG엔솔이 투자할 때 2차 전지 장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크게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거고 LG엔솔의 수급적 왜곡 현상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 제약바이오 쪽은 좀 좋지 않게 보는데 오히려 있죠. 저기 바이오 쪽보다 전통 제약주 있잖아요.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거.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너무 정말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얘들이요. 벌써 몇 년입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꽤 오랫동안 대세 상승을 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익이 있는 제약주잖아요. 대표적인 제약주들 있잖아요. 뭐 녹십자, 종근당,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 전통 제약주들은 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바이오를 가지고 미래의 꿈만 가지고 가는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 구간이고 그래서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솔루션 리포트 못 봤는데요. 뭐 봤어야지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솔루션은 리포트를 못 봤는데 오늘 리포트가 뭐가 있었나요? 하나솔루션 이게 뭐야? 최악의 국면이 지났지만 뭐 이런 이 표현 자체가 벌써 틀렸네 이거. 표현 자체가 벌써 글렀네요. 죄송합니다. 글렀단 표현을 썼네. 죄송합니다.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또는 2025년까지 뭐 어떻게 될 거다. 미래를 갖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 갖고 얘기하는 거. 지금 시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운 현재 이익이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로봇 관련주 리스팅이 쭉 있어요. 거기 차트하고 하나둘씩 이렇게 들어가서 로봇 관련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좀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재무 리스크를 담당할 수 있는 주주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데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그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은요, 장비나 소재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LG 엔솔 때문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LG 엔솔의 수급 정상화가 되면 LG 엔솔이 안정화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종목별로 자기 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또 2시간이 됐는데 꽤 오랜 시간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 멘탈 잡기라고 하죠. 멘탈 잘 잡으시고 주식이 많이 빠질 때 사야지 뭐 오를 때 사는 게 됩니까? 맨날 오를 때 그때 사라고 부르시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을 좀 잘 보고 힘들고 위험할 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은 또 그렇게 생각이 또 해봐야겠죠.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당부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 주의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